네. 그러면 그 소금이 과연 뭐 그런 유럽이나 그 중동 지역 여기 외에 이 아시아에서도 이제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금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게 과거서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온 역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소금은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을 쥐는 자가 권력을 같이 줬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원전 7세기서부터 소금이 전매 사업이 됩니다. 이제 전매 사업이라는 건 폭리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상품은 왕이 독점하는 거죠. 그거를 일반인들이 껴들지 못하게 하고 왕이 소금을 통해서 그 폭리를 취하는 건데, 기원전 7세기에 제나라의 그 관중 시절에 소금을 국가 산업으로 하면서 이때 벌써 소금을 전매 사업화합니다. 당시 제나라는 사실은 고조선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 당시 고조선도 소금을 전매 사업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소금이 굉장히 귀한데 유독 한반도에서는 소금이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삼면이 바다라서 맞습니다. 그런가요? 삼면이 바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만들지 않아도 갯벌 구석에 이제 바위 같은데 아침에 나가면 소금이 말라붙어서 이렇게 채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소금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매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한반도의 특징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은 소금과 철을 전매 사업을 하면서 이게 오랑캐 손에 들어가지 않게 굉장히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철이 들어가면 저쪽에 무기 생산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그런데 고조선은 방침이 틀렸어요. 어차피 소금을 자유시장에 맡겨가지고 고조선의 시장은 항상 사람들로 복작복작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고조선은 그 느슨한 연합체, 부족한 연합체를 하면서 적당히 오랑캐들한테 이 공급을 해줌으로써 그 주변의 그 유목민들이 고조선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정반대의 정책을 취한 거고, 그리고 소금이 중국을 통일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시황이 소금의 전매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금이 한국가 재정 수입의 거의 80-90%에 이를 정도로 소금에서 나는 그 이윤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렇게 빠르게 중국 전역에 도로를 깔고 만리장성을 쌓고 그렇게 군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소금으로부터 나왔는데, 특히 진시황은 군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취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군대가 이동하면서 싸울 적에는 앞에 보병이 나가면 뒤에는 보급 부대들이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면서 뭐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필요한 그 군사물품도 조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서서 나가는 보급 그 보병 못지않게 뒤에 보급 부대 수도 거의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군대가 같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진시황은 어떤 작전을 썼냐면, 보급 부대 없이 모든 보병들을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부대한테
소금에 대한 정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둔 지역에 나가면 그 지역의 소금을 장악해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법인데, 전략과 전술인데, 그래서 진시황의 군대들은 굉장히 기동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그 안착하면은 그 소금을 통해서 빨리 현지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중국을 저렇게 통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밀농사가 유럽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진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진나라가 그 밀농사를 지면서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활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기계식 활이라 그래서 쇠뇌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민족에 비해서 중국 중원에서는 활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훌륭한 활을 갖고 있어서 군사력이 강했던 편인데 중국 중원에서는 우리와 같은 복합궁을 쓰지 못하고 보통 단궁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는 활이 크게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진시황이 처음으로 이 쇠뇌 기계식 활을 만들어서 그걸 전쟁에서 쓰면서 중국 통일을 빨리 이룹니다. 하여튼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소금은 중국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그리고 이슬람 시대에 이르기까지 소금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자 하도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서로 간의 그 신뢰의 상징으로 소금을 대접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대고 맹세를 한다거나 하여튼 소금이 어떤 신뢰의 상징으로 쓰였는데 이 글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있는 가룟 유다 앞에 있는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렇게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다는 얘기는 신뢰가 깨졌다는 거를 이 화가가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예전에는 소금이 신뢰의 상징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였던 게 세계에는 큰 갯벌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대 갯벌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3개는 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시대나 이런 때는 저쪽에는 거의 사람이 안 살았기 때문에 저거는 고대 역사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유라시아 대륙에 저렇게 큰 갯벌이 2개인데 하나는 저 위에 북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큰 갯벌이 우리 서해 갯벌이에요. 우리 서해와 바레만 일대의 이 갯벌이 가장 큰 갯벌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리는 소금이 아주 귀해서 주변 나라의 그 소금 상인들이 죄절로 몰려들어요. 간단한 예를 보면 우리 그 건국 신화에 보면 주몽을 비롯해서 활 잘 쏘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활은 일반 나무로 만든 단궁하고 틀려서 이게 복합궁입니다. 네. 즉 물소 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소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물소가 어디서 왔냐면 소금을 사러 오는 장사꾼들이 저 중국 남부나 저쪽 동남아에서 저 물소뿔을 가지고 와서 소금하고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나 이런 데에서 그 물소뿔을 활용한 복합궁을 우리가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요 도시는 대부분 소금을 끼고 이제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입니다. 중세 베네치아를 보면은 사실은 베네치아에는 처음에 섬이 저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주 늪지대에
조그만 섬이 6개인가 12개인가 하여튼 굉장히 적은 숫자였는데 훈족, 곧 기마족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도망가도 살 것 같지 않으니까는 저 사람들이 늪지의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마민족은 아시다시피 그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늪지로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는 외적의 침입만 오면은 저쪽에 피난민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섬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백양목 혹은 삼나무를 가지고 그 갯벌의 그 늪지의 기반을 그 나무로 다 채운 다음에 그 위에 돌을 깔고 흙을 깔고 다시 돌을 깔고 해가지고 인공섬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베네치아가 만들어지고 바로 저 늪지에서 최초의 천일염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귀한 소금을 가지고 동방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저 동방무역을 시작해가지고 중세 유럽을 상업으로 흔들어 깨운 나라가 베네치아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베네치아는 아시다시피 절대 왕권이 아니라 그 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저 사람들이 최피난민들이야.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와서 예전에는 그 카톨릭 교구별로 아주 그 단결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구별 대표들이 모여서 일종의 그 민주자치제를 형성하면서 공화국으로 출발을 했고 저기서 최초의 천일염을 생산하면서 그 천일염을 가지고 그 동방과 이제 무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중세 최강의 경제 강국으로 일어나게 된 그 큰 목을 한 게 또 소금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사에서 보면 소금으로 부흥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사실은 1492년에 중요한 사건 3가지가 터지는데, 즉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그 이슬람의 그 유럽 대륙에서의 축출, 그리고 스페인 왕국이 통일이 되면서 그간 스페인 왕국을 그 강국으로 만들었던 유대인과 이슬람을 추방을 합니다. 즉 가톨릭 왕국임을 표방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나 개종을 하지 않는 그 이단 종교들을 다 추방을 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거의 37만 명 정도가 스페인 제국에서 추방을 타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 당시에는 가장 못 살던 지역인 벨기에가 네덜란드의 저지대로 가요. 그 당시 거기 저지대는 바다보다도 해발이 높았기 때문에 소금기가 가득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살아. 우리가 그 더치페이라고 알고 있는 게 요새 와서는 각자 먹은 돈을 계산하는 나름대로 이제 매너 있는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저기는 너무 못 사는 지역이라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식사를 다 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이면은 각자 자기 먹을 걸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치페이가 유래됐는데 그렇게 못 사던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 당시에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청어가 잡혔어요. 네. 근데 청어를 잡아서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을 시기니까 그거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소금에 절여야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소금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나마 네덜란드 사람들은 북부 독일 지역의 한자 상인으로부터 그 암염을 조달해서 그 절임 청어를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보니까 그거보다 자기네들이 살던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의 천일염이 훨씬 값도 싸고 품질도 좋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스크 지방의 천일염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한자 상인들을 몰아내고 소금 그 상권을 장악을 해요.
바로 이 소금 상권을 장악하면서 그 당시 소금값이 비싸기 때문에 절임 청어 산업도 유대인들이 관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 금식 기간이 많았는데 그때는 육식을 하지 못해. 그런데 생선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임 청어가 굉장히 부진하게 팔릴 텐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니까 유대인들이 고기잡이 배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소를 세워가지고 배를 막 만들 시기였는데 그 당시 고기잡이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화물선을 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화물선을 좀 특이하게 만들어. 그 갑판의 면적은 좁고 상품 싣는 선복을 크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당시 통행세나 관세는 물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배가 들어오면 그 갑판의 넓이를 보고 통행세를 물렸어요. 그래서 배를 저렇게 만들면 통행세를 조금만 내도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배를 만들 적에 저기가 그 바덴만 근처가 돼서 저희가 좀 늪지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배 밑바닥이 뾰족한 그 유선형의 첨자선이 아니라 갯벌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의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훨씬 적게 들어. 그다음에 통행세도 적게 내. 그리고 유대인이 최초로 복합 도르래를 배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거대한 돛을 관리하는데 선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도르래를 붙임으로써 인력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배는 화물 운임이 경쟁국에 비해서 3분의 1분이 안 되는 거야. 그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유럽의 화물을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모든 유럽의 상품이 몰리는 물류 기지가 돼. 중개 무역 기지가 돼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역을 지원하는 금융업하고 보험업이 발전을 해. 그렇게 금융업이 발전을 하고 저 당시에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만드는데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멀리 그 동양 즉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워낙 많이 들고 배가 한 번 나가면 한 2년 이상 걸려.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주식회사를 유대인들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최초의 주식회사가 탄생해. 그리고 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거래소가 탄생하고 네덜란드의 유럽 통화가 다 몰려들어 오다 보니까 통화의 숫자가 1000종류도 넘어. 너무 헷갈리니까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어서 이걸 길도화로 통일해 버립니다. 즉 최초의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생겨요. 즉 청어로부터 100여 년뿐이 안 된 시기에 주식회사, 주식거래에서 중앙은행이 탄생을 해요. 결국 청어가 자본주의 씨앗을 잉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네덜란드의 중상주의 꽃을 피우면서 자본주의 씨앗을 잉태한 게 바로 소금입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 다음에는 당시 왕들이 소금에 너무 많은 풍미를 붙였기 때문에 소금세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소금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됐던 것도 이 소금세였었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그쪽에도 소금세를 엄청나게 붙였어요. 그래서 간디의 무저항 운동 중에 하나도 간디가 그 행진을 계속하면서 바닷가에 가서 저렇게 소금을 줍는 것으로 그 무저항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황건적의 난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당시 소금 밀매꾼들이 일으킨 반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라에서 파는 소금보다도 소금 밀매꾼들이 가져오는 소금이 훨씬 작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민심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예전에 반란은 이런 소금 밀매꾼들이 이제 주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랜 기간 소금은 왕이나 국가의 전매 사업이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조선, 고구려, 삼국시대까지는 전매 사업이 아니었다가 고려에 들어와서 1308년에 전매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금 전매 사업에서 해제된 거는 사실은 196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었던 건. 근데 중국은 더해 기원전 7세기에 시작된 전매 사업이 언제 해제되냐면 2014년 11월 달에 해제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금은 아주 쉽게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류한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소금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고 국가가 그 판매를 관장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예, 이걸로 소금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흔해서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를 거의 두지 않는 그러한 물품인 소금이 얼마나 고대 사람들에게는 귀중하고 또 아주 보배 같은 역할을 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거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과거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풍족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럼요. 예. 그리고 예전 같으면 소금 1kg만 있어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네. 하여튼, 참 흥미롭고요. 저렇게 현재에 와서는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 소금이 얼마나 그 보물 같은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함, 그 다음에 고마움, 뭐 같은 말이네요. 네. 하여튼, 네, 뭐 재밌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